네, 그래서 어쨌든 나에서 화자가 직접 제시됐고요. 우리가 이걸 어디에 있다라고 본다? 표면에 있다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나서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여기서 그가 바로 별표가 되겠죠. 여기 나와 있지만 그가 인식의 객체. 그러니까 사실 인식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고요? 화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결국은 또 다른 말로는 화자를 뭐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인식의 여기서는 주체가 됩니다. 근데 인식의 주체가 좀 있다가 좀 변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주체는 누구였었고요? 화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인식의 주체의 1번이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여기 이름에다가 내보셔야 되겠죠?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하나의 뭐에 불과했다? 몸짓은 세모로 바꿔주세요. 네, 몸짓에 불과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몸짓 밑에다 뭐라고 쓰라고 한다?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무의미한 존재가 되겠죠. 결국 이름을 불러주는 것 자체가 얘를 뭐로 바꾼다? 의미 있는 존재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그의 뭐를 갖다 불러주었을 때,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됐습니까? 동그라미죠. 꽃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미, 꽃은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된 거군요. 그러면 당연히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여기서 보시면 명명행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름은 뭐였다? 대상을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였던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완전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사실상 뭐가 중요한 거다? 의미 없는 존재에 해당하는 거 세모친 게 두 개가 나와요. 그거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의미 없는 존재를 의미 있게 만드는 형태가 뭐가 되겠다?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아주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를 그냥 비춥니다. 결국 나의 본질을 있죠. 이번에는 나의 본질에 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인식의 객체가 누가 되는 거였어요? 얘가 여기서는 인식의 뭐가 된다? 객체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누가는 뭐가 되는 거였어요? 누가는 인식의 주체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갖다 불러주면 이 누가는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밑에 있는 그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누가가 그예요. 그러면 나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했었어요. 이름 나왔으니까 내보셔야 되겠죠. 그쵸? 그럼 이름을 불러주면 나도 그에게로 가서 뭐가 되고 싶다? 꽃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인식의 주체가 나였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인식의 주체는 2번 누가 되는 거였습니까? 누군가 또는 그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가 객체인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도 그한테 뭐가 되고 싶다? 꽃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이었었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내려가면 우리들에다가 뭐가 되겠습니까? 인식에 뭐가 되겠어요? 주체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누구로 나왔어요? 우리가 되겠어요. 그럼 이 우리는 누구랑 누구를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나와 그를 갖다 포함하는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식의 주체가 어떻게 됐다? 인식의 주체가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확장되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이렇게 점점 더 확장되는 걸 뭐라고 해요? 표현법으로. 네, 점층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점층적인 전기가 드러난다고 해도 맞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에 무엇을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당연히 의미가 뭐한 존재? 있는 존재가 됩니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뭐가 되고 싶대요? 눈짓이 되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동그라미 친 것들이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꽃, 무엇, 눈짓 이렇게가 의미 있는 존재였었고요. 저기 있는 몸짓이 의미가 없는 존재였었고요. 이름은 명명행위로서 당연히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였었고요. 됐어요? 그리고 인식의 주체는 뭐가 되고 있다? 확장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일단 보시면 끝이었었습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알려드릴 작품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로 가보시면 써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정리하기 항목이었었는데요. 땡기는 별거 없지. 네, 여기서도 나 주체가 바뀌고 있죠. 그쵸? 우리도 바뀌고 있었고 처음에는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였었고요? 무의미한 존재였었고요. 하지만 꽃과 눈짓은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인식의 주체와 존재의 의미를 점층적으로 뭐하고 있다?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가 완전 물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층적인 전개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무조건 맞는 거였었고요. 그리고 명명 행위의 의미가 되는데요. 명명은 이름을 부르는 건데 어쨌든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번 대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핵심으로 봤죠. 그런 다음에 대상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까지가 명명 행위의 의미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꽃의 상징적 의미가 되겠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미를 부여받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 일단 보시면 꽃은 무난하게 정리가 됐다고 보는 거였고요. 그런 다음에 그 뒷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킬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시가 되겠는데요. 그 기출수의 꽃을 변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갖다 뭐라고 한다? 패러디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다 미출이죠. 그러니까 변주라는 것 자체가 원래의 선율이나 리듬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변형해서 연주하는 건데 문학에서는 이런 걸 갖다 뭐라고 한다? 패러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패러디했기 때문에요. 어느 부분에서 공통점을 갖고 어느 부분에서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주셔야 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그거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보시면 내가 역시나 별표가 되겠죠. 내에다가 그냥 별표죠. 네, 어쨌든 여기도 화자가 똑같이 어떻게 직접 실시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었었고요.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원래 아까는 이름을 불러주는 거였었죠. 이번에는 뭐가 나왔어요? 단추가 나왔어요. 라디오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뭐에 불과했다?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의 라디오가 세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추가 바로 뭐였었고요? 의미를 부여하는 수단이면서요. 하나 더 추가됐죠? 소통의 매개체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당연히 인식 이전이니까 얘는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였습니다. 똑같죠?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그의 단추를 불러줬을 때 역시나 여기 있는 내가가 뭐가 되겠고요? 주체가 되겠고요. 여기 있는 그가 뭐가 되는 거였었어요? 객체가 되는 거였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 이번에 단추를 눌렀어요. 그러면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됐다라고 했었어요? 전파가 됐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전파는 당연히 뭘 쳐야 되겠어요?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겠고요. 소통을 한 거기 때문에 뭐 하는 존재가 된다? 또 사랑하는 존재라는 의미가 추가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누가 와서 누가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주체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가 뭐가 되겠어요? 객체가 되는 겁니다. 나의 굳어버린 핏줄기와 여기는 그냥 미추실게요. 황량한 가슴 속에다가 미출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미추신 거는 아까는 나의 본질이 나왔지. 그치? 근데 이번에는 뭐가 나왔어? 현대인의 삭막하고 고독한 내면입니다.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그러면 이 가슴 속에 뭐를 눌러달래요? 버튼. 아까 단추랑 똑같아요. 얘가 단추예요. 단추를 눌러다오. 그러면 나는 그에게로 가서 뭐가 되고 싶다? 전파가 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미 있는 존재. 아까 얘기했지만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조금 더 사랑하는 의미가 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존재가 돼요. 왜냐면 고독하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나왔다. 이번에는 우리들이 뭐가 되겠어요? 주체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역시나 뭐가 되겠어요? 점층이 들어가죠. 그렇죠? 점층적 전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얘도 점점 더 커지는 전기였었고요. 모두 뭐가 되고 싶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이 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왜? 단추를 눌러서 그에게 의미 있는 존재이면서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가 별표 5개입니다.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뭐가 되고 싶다? 라디오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이 라디오에다가 세모치고 별표 5개였습니다. 세모치고 완전 별표 5개였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켠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고 싶을 때는 단추를 누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단추를 뭐 한다는 거였어요? 끈다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의 내용은 뭐냐면 가볍고 편리한 사랑을 추구하는 지금의 현대인의 사랑을 뭐 하는 거였을까? 추구하는 현대인의 사랑을 뭐 하는 거였다? 비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가벼운 사랑을 비판하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아까 작품은 완전 좋은 의미였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지금의 어쨌든 가볍고 편리한 사랑을 갖다 뭐하고 있다? 비판하는 겁니다. 어제 만났다가 오늘 헤어지고 다시 오늘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도 지금 보시면 결국 이 사랑은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처럼 가볍고 편리하게 일회적으로 소비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사랑을 입에서는 뭐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게 이 작품의 어쨌든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거 방어법은 아니죠? 네,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뒷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뒤에 가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 중요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디오는 말 그대로 세워졌어요. 그쵸? 의미가 없는 거였었는데 단추를 누르니까 뭐가 됐다? 의미 있는 전파가 됐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맨 마지막 연을 통해서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가볍고 편리한 사랑을 추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단추 누르기는 타자와의 소통을 추구하는 거를 아까 처음에 추가로 설명했었고, 의미 부여는 아까 꽃과의 뭐가 되겠습니까?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랑이 되기 위해 필요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번째 게 뭐였었기 때문에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표가 별표 5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표가 김준수의 꽃과의 비유가 맨날 여기다가 번호를 1, 2, 3, 4, 5를 매겨서요 알맞지 않은 찾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얘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요. 어쨌든 이 시점은 둘 다 똑같이 여기서는 몸짓, 여기서는 라디오였었고요. 여기는 3개가 나왔었죠. 이렇게 3개가 나왔었고 여기는 전파, 사랑, 라디오 이렇게 해서 3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줬고 여기서는 단추, 버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진정한 관계 형성에 대한 소망이라고 해서 올바른 주제였었는데요. 오른쪽에서는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현대인의 경박한 사랑에 대한 뭐였다? 통자였었습니다. 비판이었었죠. 그래서 특히나 이 마지막 부분이 완벽하게 뭐하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완전 차이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뒷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네, 역시나 뭐 일단 먼저 꽃에 대한 설명이었었는데요. 뭐 1번은 그냥 그렇고 여기 2-1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의 비슷한 애들끼리 묻는 거 일단 방금 전에 했기 때문에 똑같고요. 역시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였다? 이 맨 마지막에 나왔었던 요 두 가지였었죠. 어쨌든 눈짓은 동그라미였었는데 사실상 라디오는 세모치고 별표에 해당하는 것이었어요. 결국은 여기서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됨으로써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소망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경박한 사랑에 대한 뭐였다? 풍자였었습니다.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죠. 그리고 와서 가, 나가 어떻게 재구성됐는지 이게 서술형의 객관수를 보겠습니다. 요거 아니면 요거 위에 거거든요. 비교하는 거. 요거는 이제 서술형을 잘 보시면 우선은 뭐가 비슷하냐 이건 맨날 나오는 건데 일단은 나는 시상전개 과정 문장의 구조면에서 가와 비슷합니다. 그럼 너가 써야 되는 것은 뭐라는 거야? 공통점은 시상전개의 과정과 문장의 구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뭐다? 차이점은 뭐의 어떤 면에서? 시어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고 썼어요. 왜냐면 나에서는요 현대적인 소재를 활용했다라고 썼습니다. 그쵸? 요게 차이점 1번이었었고요. 나에서 현대적인 소재를 사용했다는 게 차이점 1번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다? 가는 진정한 관계 형성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주제였는데 작품 나에서는 맨 마지막에 결국 이례적인 현대인의 사랑을 갖다 풍자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현대적인 소재를 사용 안 했고 했다 요거 하나 쓰시고요. 그 다음에 진정한 관계 형성을 소망하는 시의 내용이었는데 나에서는 맨 마지막 면에서 이례적인 현대인의 사랑 또는 경박한 사랑을 갖다 얘기하고 있다는 걸 쓰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여기가 서술형으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공통점 2가지랑 차이점 2가지를 쓰라고요. 알겠어요? 네, 이거는 뭐 100% 어쨌든 서술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 아니면 얘인데 거의 얘가 되는 말 과정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외우는 게 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왔었던 거 안 나오네. 저 꼭대기 하나 있어요.
꼭대기에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패러디했을 때 효과가 되겠죠. 이건 효과입니다. 다음에 뭐가 있다? 재미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주제나 창작의도 표현 효과 등은 달라져서 문화적 쾌감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잘 보시면 그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은 표현과 형식은 공통점이고요. 당연히 차이점은 주제, 창작의도, 표현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그러니까 여기서 효과만 또 번호를 매기면 재미가 있다, 문화적 쾌감이 있다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생산활동과 관련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3번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내용을 쉽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원본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한 거는 얘는 공통점이었었고요. 형식과 표현. 아까는 시상전개 과정에서 공통점을 갖다 얘기했었는데 여기서는 형식과 표현했었고 얘네 세 가지는 어쨌든 뭐였다?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형식과 표현이 공통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세 개가 차이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얘는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 설명했고 그런 다음에 얘네도 안 나올까? 아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한데 작년에 샤가 나왔던 것 같은데 파스콘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아예 저기 넘어가는 건가요? 정업사로 가야지. 정업사는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업사로 가는 거죠. 우선 몇 페이지 정업사? 200페이지. 네,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대원고가 여기까지 나왔었습니다. 네, 대원고가 교과서도 더 많았었어요. 아, 대신에 뒤에는 안 나와요. 동동하고 이런 그 주공시간은 안 나왔었고요. 일단 정업사는 현재 전해지는 유일한 뭐였다? 여기가 미술이죠. 오늘날까지 가사가 전해지는 유일한 국제가요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미술이었었고요. 그런 다음에 달하라고 나왔어요. 그쵸? 네, 달을 갖다가 뭐 하는 말이 나왔어요? 높이는 말이었었어요. 그쵸? 근데 이것도 해야 될까 좀 걱정이긴 한데 일단은 기원의 대상 천지신명인데요. 여기 위에다가 무슨 상징이라고 우리가 쓰라고 하냐면 원형적 상징이라고 쓰라고 얘기합니다. 원형적 상징입니다. 그 원형적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 보편적이라고도 얘기했었죠. 보편적 상징인데요. 근데 원래 이름은 원형적 상징이 맞습니다. 근데 이해를 도우려고 보편적 상징이라는 말을 갖다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또 이 달의 의미가 기원의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또 어디랑 비슷하냐면 그 우리가 향가 중에 원앙생가라고 하는 향가가 있어요. 이 원앙생가에서의 뭐의 의미랑 똑같다? 맨 처음에 똑같이 나와요. 달의 의미랑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원왕생가라고 하는 19채 향가가 있는데 거기서의 달의 의미랑 똑같다 보니까 알아두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하에다가 네모가 되겠습니다. 네, 하는 굳이 알려드리는 건데 이 높임의 무슨 조사였다? 높임의 획득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였었어요? 달리 이시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이시어라고 해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냥 알아두세요. 이것도 뭐 이렇게 현대풀이 있긴 한데 그 다음에 또 옆에 보시면 곰이 있습니다. 곰은 뭐였었고요? 강조를 나타내는 전비사였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2번 반복하면 됩니다. 그럼 높이가 돼야겠죠. 그래서 강조를 나타내는 전비사로서 높이라고 해석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도드샤는 샤가 주체 높이 선언발음인데 이것까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샤가 주체 높임 선언발음입니다. 도드시어라고 해석합니다. 주체 높임이에요. 그래서 중세국어 문법이 조금 얘기가 잘 되기 때문에 샤도 내고칠 건데 어쨌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기야 밑줄, 억양놀이 밑줄, 다른딜이 밑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얘기한다? 여기 지금 밑줄 친 세 가지를 묶어서 여기 써있죠. 후렴구 뭐라고 한다? 여음구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 후렴구 여음구는 거듭 얘기하지만 의미 있다 없다? 의미
없다. 그 다음에 뭐를 형성한다? 운율을 형성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흥을 높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다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의성어가 되어 있습니다. 얘 다른 그림은 의성어예요. 의성어. 악기 소리를 갖다가 의성어로 표현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머리공도 멀리라는 뜻이에요. 멀리 비추우시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추우시라 옆에다가 뭐라고 쓰라고 하냐면 화자에 뭐가 되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소망입니다. 어쨌든 달님한테 높이 돋으셔서 멀리 비춰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여기 사이에 써져 있긴 한데요. 더 내려와서 보셔도 됩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까지만 여기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제도 왼쪽 아래 남발뜻 나올 텐데 저제는 시장이에요. 그럼 시장에 여러시고요는 가 계실까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얘가 시장이라는 걸 통해서 여기다 네모치는 건데 저제가 시장이라는 걸 네모치고 별표인데 시장이라는 걸 통해서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다?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행상이님을 짐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화자 어쨌든 기다리는 사람이 남편인데 남편이 지금 어디에 가 있다? 시장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상이라는 직업이었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진대에다가 세모가 되겠습니다. 그 진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땅이 지은 곳이에요. 1차적인 해석은 아마 오른쪽 아래 다 있을 텐데 땅이 지은 곳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진 곳, 어두운 곳, 그 다음에 위험한 곳이 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현재 드리울세라는 또 뭐가 되겠어요? 디딜까? 우리 리을세라 고3 때까지 외우더라고 했었죠. 디딜까? 두렵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편이 위험에 빠질까 걱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또 하나 쓸 게 있어요. 저기 너무 멀리 너무 많이 써놔갖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대조 표시 하나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달이라고 이렇게 하고 달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진대가 어두운 곳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는 또 뭐의 대비가 나타났어요? 5, 3. 뭐의 대비? 뭐의 대비? 명암의 대비가 됩니다. 이 작품에서는 명암의 대비가 나타납니다. 달이 가지고 있는 밝은 것과 진대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것들의 명암의 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이 위험한 곳에 빠질까봐 뭐하고 있다? 두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편에 대한 계속 걱정이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어느이다 누구시라 어느 곳이든지 여기다가 짐을 놓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짐을 놓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지금 갖고 있는 걸 다 뭐해라? 놔버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돌아오라고. 그쵸? 짐을 다 놔버리네. 그리고 나서는 여기가 이제 미주시고 마지막 내가 가는 데가 정글알세라에다가 별표 치고 별표 치고 5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해석이 두 가지구나. 1차적인 해석은 뭐가 되겠고요? 저기 있는 내가 화자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화자가 님을 기다리는 곳이 뭐할까? 두렵다? 저물까 두렵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물까 두렵다. 화자가 님을 기다리는 곳이 저물까 두렵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1번이었었고요. 또 하나는 바로 뭐였었냐면 이미 오시는, 이미 가시는 길이 저물까 두렵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화자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 누구로 해석할 수도 있다? 님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다라고 볼 수 있어요? 부분은 뭐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럴 리가 없지만 부분은 뭐기 때문에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절대 그럴 리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과연 부분의 일심동체였을까요? 아무튼 네, 이렇게 되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결국 남편이 무사 귀환하기를 뭐하는 거였다? 소망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시면 당연히 화자의 처지는 지금 남편을 지금 해상 나간 남편을 갖다 기다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편을 기다리고 있은 이게 이 사람의 처지였었고요. 그래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달한테 뭐하고 있다? 기원하는 작품입니다. 또 이 작품을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리 동그라미 썼고요. 진대가 세모를 썼기 때문에 얘네 둘이 뭐를 이루고 있다? 대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에 나타난 고대국어 표현을 썼고요.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는 높임의 학교조사였었고요. 그 다음에 공은 강조를 뜻하는 정비사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세라 같은 경우는 뭐뭐할까? 부럽다라고 하는 뜻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인데요. 사실 세모죠. 그래서 남편에게 다칠지 모르는 위험이 1번 해석이었었고요. 또는 어떻게 보면 남편을 위협하는 여자라고 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해석한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활동으로 넘어가시면요. 뒷장에 가보면 우선은 다음은 이 작품의 배경설화가 되겠습니다. 작품에 나타난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였었는데요. 그 정읍은 가보신 적 있어요? 전주에 어쨌든 밑에 있는 작은 동네인데요. 정읍 사람이 행사를 나가서 오래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그 처가 산 위에 돌에 올라가 남편을 기다리면서 밤길을 가다 해를 갖다 입을까 지는 물에 더러움에 붙여서 이 노래를 갖다 불렀다고 썼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뭐가 생겼다? 망부석이 생겼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망부석 뭐라고 얘기한다? 망부석 뭐가 들어갔다? 모티프. 망부석 화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모티프가 화소가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망부석 모티프, 화소와 관련된 어쨌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는 달의 의미가 뭐가 되겠고요? 당연히 동그라미죠. 어둠을 밝히는 존재, 남편의 안전을 지켜주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대로 가는 거였었고요. 그에 반해서 진대는 세모였었고 어두운 곳 또는 남편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는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1, 4행을 달에게 남편의 안녕을 기원했고요. 5, 7행은 당연히 진대에 디딜까 두려웠었고요. 마지막은 어느 곳이든지 다 와버리고 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내용의 세 부분이었었고 사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여우구를 싹 다 지워버리잖아요. 여기 보면 여우구, 후렴구를 싹 다 제외해버리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초장, 여기까지가 초장,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뭐? 중장,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종장. 이런 형태의 어쨌든 뭐가 만들어진다? 3장 6구 형식 같은 느낌이 만들어집니다. 맞니? 3장 6구 형식이 만들어져요. 됐죠? 그래서 결론이 이거였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초장, 중장, 종장, 그 다음에 6구, 4후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노출됐죠. 정업사는 후대의 시가 가운데 시조와 유사한 형식을 보여줬기 때문에요. 혹시나 이렇게 얘기해요. 시조 형식의 원형을 갖다가 드러내는 게 아닐까라는 어쨌든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조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장르가 세 가지에서 왔다라는 썰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다? 지난번에 배웠던 시구치란다. 사사이의 삼단구성, 그 다음에 나부처머리고 감탄사 이렇게 해서 왔다는 썰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백제 노래에서 왔다는 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업사를 갖다가 그걸 다 지워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썰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고려가요의 만전춘 별사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시조의 요 형태랑 비슷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 썰이 있어요. 근데 뭐 가르칠 수도 있긴 한데 안 가르치면 패스긴 한데 어쨌든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는 다 됐고 그리고 나서는 엄청 중요한 그 시가 하나 있었죠. 일단은 3번 같은 경우에 오늘날도 한이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 노출이죠. 작품의 내용과 정서가 민간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었고 이게 오랫동안 또 구비전승됐고 나중에 한글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내용과 정서가 일반적인 어쨌든 정서였다는 거였었죠.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보편적 정서라고 얘기를 하죠.
보편적인 어쨌든 정서였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구비전승이 될 수 있었고 한글로 또 나중에 기록됐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설명으로 보셨으면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밑에 있는 4번에 보면 다음 작품을 정업사와 비교하여 감상하고 한국문학의 범위를 생각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이건 정지상의 송이라고 하는 한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7글자로 된 4줄을 갖다 뭐라고 한다? 7원 절구라고 해요. 7글자로 된 4줄을 절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작품도 지금 보시면 비갱, 빈두개, 풀빛이 고운 데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칠하고 해요. 그러면 자연이 지금 어떻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이 나오고요. 우리가 먼저 선 뭐가 나왔다? 어쨌든 경치가 조금 나왔어요. 나머지가 다 정석이 한데 남포가 네모예요. 남포가 이별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은 또 낚시가 뭐냐면 여기 밑에 대동강이 있거든요. 그럼 대동강이 서경별공처럼 이별의 공간이다라고 하면 틀려요. 알겠어요? 이별의 공간은 남포예요. 왜냐면 님을 보내요에다가 세모예요. 이별이야. 그 다음에 슬픈 노래에다가 세모치고 별표예요. 슬픈 노래를 부른대요.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는 선경인데 시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각적 신상입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약간 뒤에 정서가 나오거든요. 이제 후정인데 여기서는 뭐가 들어갔다? 청각이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쨌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지금의 이 슬픈 노래가 뭐를 이루는 거였었고요? 당연히 대조를 이루는 거. 그죠? 여기 가운데 있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밑에 있어. 이제 3일부터가 중요해요. 대공간 무리야 언제 마르리. 그래서 이거는 마르지 않는다. 무슨 법이에요? 당연히 서리법이에요. 마르지 않는다야. 그 왜 마르지 않냐고? 해마다 이별 눈물이 푸른 물에 보태지기. 그러니까 대동강물에 이별 눈물이 보태지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눈물이라고 해봐야 조금이잖아. 근데 그게 보태져서 안 마른데. 그래서 무슨 법인 거야? 과장법인 거야. 그리고 마르지 않는다가 서술어고요. 밑에가 결국 왜 마르지 않는다에 대한 이유잖아. 그럼 얘가 여기로 들어가야 돼. 요 사이로. 여기 사이로 들어가야 돼. 그치? 근데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법 쓰였다? 도치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줄에 쓰인 표현법만 몇 가지기 때문에 3가지죠. 그쵸? 서리, 도치, 과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되는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었었고요. 어쨌든 이 작품은 주제가 뭐였었어요? 주제가 이별의 뭐였다? 슬픔이라고 되어 있지만 옆에다 뭐라고 쓰라고요? 이별의 정한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완벽한 보편적 정서죠. 그쵸? 공무도화가 그 다음에 송인, 그 다음에 뭐 서경별고 가시리 뭐 이런 쪽으로 이어지는 어쨌든 작품이 유형입니다. 어차피 뒤에 시조 배울 때 그거 나오거든요. 그 사랑 이야기 나오거든요. 네, 그때 또 관련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그래서 이 정지상의 송이는 작가가 있고요. 정지상이요. 어쨌든 얘는 한자로 기록됐고요. 얘는 구비전승되다가 나중에 뭐로 기록됐다? 한글로 기록됐다고 했는데 이거 한문으로 바꾸면 틀립니다. 그 이 작품은 어쨌든 이별의 정한이에요. 내용이요. 그 다음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무사기한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쵸? 그러면 두 작품 다 한국 문학에 포함하거든요. 여기 서술형입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서술형이에요. 서술형을 예측할 수 있는 두 번째인데요. 일단 두 작품 다 한국 문학이에요. 아니 선생님 왜? 송이는 한문이고 정옥사는 구비전승대다가 한글로 기록된 거잖아요. 근데 왜 한국 문학이냐? 한국 문학의 조건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누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인의 정서와 감정을 토대로 해서요. 결국 뭘로 써야 돼요? 한국말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 3가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선 두 작가 모두 한국인 맞아. 또 내용도 한국인의 정서와 사상 맞아. 그쵸? 그리고 송이는 한자로 기록되긴 했지만 후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에 창작된 한문 작품이기 때문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뭐 정옥사는 나중에 한글로 기록됐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거고요. 됐어요?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그냥 정옥사는 어차피 놓고. 네, 이렇게 해서 다 전체 내용이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이거는 이거는 참 왜 나오는 거냐면 다 객관식으로 하나가 나올 수가 있어. 한국 문학이 아닌 거라든가 아니면 한국
한국문학이 만든 작품을 찾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건 재외동포가 미국에서 영어를 쓴 거기 때문에 한국문학이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뭐로 썼대요? 외국어로 썼대요. 그럼 이것도 역시나 뭐가 되겠어요? 아닌 걸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밑에 거는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이주한 외국인이 한국어를 쓴 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외국인 때문에 틀린 거였었고 외국어 때문에 틀린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일단 영어 때문에 틀린 거였었죠. 그렇죠?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밑에 나와 있지만 누가 한국인이 뭐를 갖다가 한국인의 정서를 갖다 토대로 했을 때 쓴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걸 맞다고 봤는데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이주한 외국인이 에이씨 다문화 사회라서 맞대요. 예? 이건 맞대요. 다문화 사회라서 맞대요. 이것도 맞아요. 아니 두 번째 거만 이걸로 없고 둘 다. 그렇죠? 세 번째 거만 그냥 할 말이 없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니 뭐 교과서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봐야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다 끝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야호 숙제. 네, 이러면 다 했고 공산조치 안 나오고 왜 안 나오지? 나와야 되는데. 나온 거 있습니다. 근데 아니 원래 나오는 애 중에 하나거든. 이거 안 나온다고 패스니까 나중에 쌤이 알려주기 전에 있는데 사람들 없죠. 그리고 나서는 엄청 멀리 가야 되죠. 오늘 작품 제가 찾아볼게요. 좋아. 오늘 작품이 그 다음에 저기요. 쉽게 쓰여질 수. 어디 있어? 개화기 있지 않니? 최주사 다음이 있는데 페이지는 태평천하고 먼저가 아니 쉽게 쓸 수가 문제인데 니네 저기